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남은 인생, 내 노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50살이 넘어가면요. 은퇴는 어떻게 할지, 금전적인 건 괜찮을지, 또 무엇보다 건강은 어떨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주 같은 오래된 지혜 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답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 시기에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그때 정말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인생에서 가장 좋은 황금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루하루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사주가 잘못됐나? 아니면 사주라는 게 다 엉터리인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아주 흔하고 또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빈칸 채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사주 팔자를 보니까 물기운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물의 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주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덧셈 뺄셈이 아니거든요. 이 복잡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능 열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주풀이의 닫힌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용신이라는 건데요. 이 용신은요, 그냥 내 사주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메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새로 들어오는 운이 내 엔진에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엔진을 망가뜨리는 거냐? 바로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중요한 원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극농 쪽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늘 듣던 말이 있었대요. 당신은 사주에 물, 즉 수가 없으니 50대에 물의 운이 오면 아주 큰 돈을 벌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투자를 더 늘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1단계, 이분의 용신, 즉 메인 엔진은 인성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지식이나 문서, 안정 같은 걸 의미하죠. 그런데 2단계, 50대에 들어온 운은 재성이라는 운이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돈, 재물, 또 욕심을 뜻하고요. 여기서 3단계가 가장 결정적인데요. 사주 이론에서 이 재성이라는 기운은요, 인성이라는 기운을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힘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니 결과는 뻔하죠. 4단계,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즉 재성을 쫓을수록 자신의 핵심 안정장치인 인성이 계속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이 시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아주 나쁜 운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딜 가서 사주를 봐도 50대는 정말 큰일 난다,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정작 그 시기에 이분은 병원도 더 크게 확장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연구도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분석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1단계, 이 의사 선생님 사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편관이라는 에너지였어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 50대에 들어온 운이 바로 겁재라는 운이었어요. 보통 이 법재를 돈 뺏어거는 도둑놈 같다고 해서 나쁘게만 보거든요. 그런데 3단계에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쁜 놈 같았던 겁재가 들어와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편관의 힘을 싹 빼앗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의 재능과 표현력을 뜻하는 상관에겐 오히려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결과 4단계, 겉으로 보기엔 나쁜 운이 들어와서 내 사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밖으로는 큰 성공과 명예를 얻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사주라는 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하나씩 뚝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악기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가, 그 전체적인 관계와 조화를 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준비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주를 제대로 본다는 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아주 상세한 지도를 얻는 것과 같아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앞으로는 좀 험한 산길이 나오겠구나. 그럼 등산화도 챙기고 물도 넉넉히 준비해야겠다. 혹은, 아, 이제 넓은 평야가 나오니 좀 속도를 내서 달려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때를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 그게 바로 사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짜 가치인 거죠. 결국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미 다 정해져 버린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이나 뜬구름 잡는 희망 대신에 훨씬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사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고유의 운명학인데 가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라는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아주 쉽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 마치 내 삶의 지도를 미리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일 거예요. 내 운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밀 열쇠 같기도 하고요. 그 깊이 있는 통찰력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흥미로운 분야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걸음 단계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요. 공부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의 사주 공부법은 비유하자면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의 역사부터 이론까지 완벽하게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론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론부터 완벽하게를 강조하는 방식은 시작부터 우리 앞에 너무 높고 복잡한 벽을 하나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고 결국엔 이건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훨씬 더 좋은 방법,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사주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영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차기 이론만 1년 동안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쵸?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물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기본적인 동작 몇 개만 연결해서라도 일단 저쪽 끝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 해냈다 하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생기면 그때부터 수영이 정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사주 공부의 핵심은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사주를 해석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기본적인 도구 몇 가지만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접 내 사주, 친구 사주를 보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거죠. 그 짜릿한 아하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걸 빨리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절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주를 읽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도구들. 딱 몇 가지만 간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주풀이의 기본 재료는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태어난 해, 달, 날, 그리고 시간, 이 4개의 기둥, 사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8개의 글자, 팔자를 말하는데요. 뭐랄까? 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첫 숨을 쉬는 그 순간, 우주의 에너지를 찰칵하고 찍은 한 장의 스냅사진 같은 거예요.
이 8글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놀랍게도 딱 22개의 글자만 알면 돼요. 하늘의 기운을 담은 10개의 글자, 천간과 땅의 기운을 담은 12개의 글자, 지지가 전부입니다. 와, 이걸 언제 다 외우나?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사주라는 언어의 알파벳이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천간이라고 불리는 10개의 글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표를 보시면 갑, 을, 병정 이런 글자들이 있죠. 각각 나무, 불, 흙, 쇠, 물 같은 오행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이냐, 음이냐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12개의 글자, 지지라고 부릅니다. 천간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죠. 이건 아마 많은 분들께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 소, 호랑이, 바로 그 12띠 동물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22개의 글자들이 가진 속성, 즉 오행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사주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관계는 상생입니다. 한자 그대로 서로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관계예요. 아주 따뜻하고 순조로운 흐름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요. 예를 들면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는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땔감이 되어주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키워주는 거예요. 반대로 상극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극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나쁜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통제와 균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서로 견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흙으로 둑을 쌓아막고 거대한 불길은 물로 끄는 것처럼요. 조화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핵심 도구입니다. 바로 십신인데요. 이건 사주라는 언어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내 사주 8글자 중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7글자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어떤 글자는 내 친구가 되고, 어떤 건 내 재산, 또 어떤 건 내 직업이나 가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본 도구들을 손에 쥐었으니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실제로 사주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글자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주 간단한 관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 소를 뜻하는 충과 쥐를 뜻하는 자가 나란히 있다? 그럼 이 둘은 합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서로 착 달라붙는 자석처럼 두 기운이 아주 친하게 지내거나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충이라는 관계도 있어요. 호랑이를 뜻하는 인과 원숭이를 뜻하는 신이 만나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건 갈등이나 긴장 혹은 큰 변화나 움직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여기에 아까 배운 십신이라는 문법을 딱 적용해보면요. 와,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자가 십신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뜻해요. 그런데 하필 그 글자가 다른 글자랑 합으로 꽁꽁 묶여 있네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막 전문가처럼 모든 걸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이 점들을 하나씩 연결하면서 8개의 글자 속에서 내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는 걸 지켜보는 그 즐거움,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사주를 읽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을 모두 손에 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주팔자, 그 8글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지루한 암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진짜 흥미로운 탐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주팔자. 그 깊고 오묘한 의미를 함께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사주라고 하면 그냥 내 성격이 어떤지, 올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아니 아주 여러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과연 어떤 물결을 타고 흘러가는지 그 근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열쇠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열쇠들만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사주를 만나더라도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사주 보러 가셨을 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사주에 흑기운이 너무 많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네. 라거나 사주에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융통성이 좀 부족하군요. 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참 익숙한 말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사주풀이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단편적인 해석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깊은 학문의 본질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건 마치 거대한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나무 한 그루의 생김새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제대로 읽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함께 밟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요. 그 위에 올바르고 단단한 기초를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3가지 핵심 열쇠의 비밀을 풀어볼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한 사람의 삶을 예시로 들어서 이 열쇠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주를 본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대하실 때 마치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것처럼 접근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A형은 소심하고 O형은 활발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주에서도 내가 태어난 날을 대표하는 결자인 일간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무슨 띠인지에만 딱 집중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사주라는 아주 거대한 균림을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으로 엿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순풍을 타고 나아가게 될지, 그 거대한 삶의 흐름을 결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주를 보는 진짜 이유는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와 같이 나 자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정적인 결론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언제쯤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돛을 활짝 올리기 좋은 시기인지, 또 언제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으니 잠시 항구에 머물면서 재정비하는 것이 현명할지, 그 거대한 삶의 흐름과 패턴을 미리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길을 안전하게 안내해줄 아주 정밀한 내비게이션 혹은 아주 상세한 지도를 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주 분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 그 뼈대를 이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어르신들이 사주를 보던 방식과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은 그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사보거나 인터넷으로 사주를 볼 때 접하는 거의 모든 분석법은 자평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난 해, 즉 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운명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평명리학 시대가 열리면서 그 기준점이 태어난 해가 아니라 태어난 날, 즉 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 우주의 중심이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딱 놓고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사주명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잠시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주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글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지, 즉 내가 태어난 달의 기운입니다. 식물로 비유하자면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렸는가와 같아요.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자갈밭인지에 따라 식물의 생사가 갈리는 것처럼 이 월지가 내 사주 전체의 격, 다시 말해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정해버립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주 해석은 바로 이 월지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있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열쇠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알쏭달쏭해 보이는 사주 팔자라도 그 안에 숨겨진 구조와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열쇠는 바로 용신, 병, 그리고 약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사주 해석의 절반 이상, 아니 거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용신입니다. 쓸 용자에 귀신 신자를 쓰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용신을 나에게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행운의 기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내 사주가 주로 사용하는 핵심 기능, 즉 자동차로 치면 심장과 같은 엔진의 역할입니다. 어떤 자동차는 강력한 스포츠카 엔진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차는 묵묵히 짐을 싣는 트럭 엔진을 가졌겠죠. 이처럼 용신은 내 사주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동력원으로 삼아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병입니다. 네, 우리가 아플 때 말하는 바로 그 병자가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내 사주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글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엔진, 용신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장애물과도 같죠. 우리가 살면서 유독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이상하게 자꾸만 내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인생의 숙제가 이 사주 속 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약입니다. 네, 병이 있다면 당연히 그 병을 고칠 약도 있는 법이겠지요. 이 약이라는 글자는 사주를 아프게 하는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다스려서 중심 엔진인 용신이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맙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나만의 특별한 무기이자 인생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갈 비장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신, 병, 약이라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론만 들으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주를 예시로 들어서 이 열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8글자 안에 아름답게 담겨 있는지 저를 따라 천천히 한번 들어와 보시죠. 사주를 분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사주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즉 엔진인 용신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엔진의 힘찬 활동을 방해하는 질병, 즉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병을 말끔히 치료해줄 치료제, 즉 약이 사주 안에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선생님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달인 월지를 기준으로 정관격이라는 격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릇이나 활동 무대를 의미하는데요. 정관은 그 중에서도 아주 반듯하고 귀한 기운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조직에서의 명예, 규칙과 원칙을 잘 지키는 책임감 등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별이죠. 따라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조직 안에서 자신의 명예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를 타고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 용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에는 보이지 않는 땅의 기운인 지지와 밖으로 드러나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주의 뿌리가 되는 땅, 즉 지지의 용신은 월지 그 자체인 정관입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반듯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하늘의 기운, 천간의 용신은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란 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표현력, 예리한 비판 정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의미해요. 안정적인 정관과는 성격이 거의 정반대죠. 마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 정관과 속도를 내는 엑셀러레이터 상관이 동시에 달려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두 개의 엔진을 함께 가진 아주 독특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 이 사주의 병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겁재라는 글자가 바로 병이 됩니다. 겁재는 보통 나 외에 다른 사람, 경쟁자나 동료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왜 병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겁재가 앞에서 말씀드린 통제하기 어려운 불같은 재능인 상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작은 불씨였을 상관의 재능이 겁재라는 바람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즉, 나의 뛰어난 재능이나 표현력이 의도치 않게 구설수나 말썽으로 번질 수 있는데 주변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서 그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불길을 잠재울 약은 무엇일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사주에는 경금이라는 아주 훌륭한 약이 있습니다. 이 경금은 십성으로 인성을 의미하는데요. 인성이란 바로 학문, 공부, 자격증, 깊은 지혜를 뜻합니다. 마치 훌륭한 조각가가 거칠고 날카로운 원석을 정성껏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듯 이 인성이라는 학문이 제멋대로 날뛰려는 상관의 재능을 차분하게 제어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넘치는 표현력을 지식이라는 틀 안에서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글자인 셈이죠. 바로 이렇게 날카로운 재능인 상관을 깊은 학문인 인성으로 다스리는 구조를 명리학에서는 상관폐인이라고 부릅니다. 상관이 허리에 도장을 찼다는 아주 멋진 뜻인데요.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와 재능을 깊은 지식과 지혜로 잘 제어해서 그 가치를 몇 배, 몇십 배로 높이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사람, 바로 교육자, 선생님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초등학생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주 속에서 우리는 용신, 병, 약이라는 세 가지 열쇠를 통해 단순히 이분은 어떤 성격이다 라는 차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분이 인생에서 어떤 숙제를 안고 태어났으며 병, 또 그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무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지 약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주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의 서사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왼쪽처럼 당신은 5호 유형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하나의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당신은 삶에서 이런 도전, 과제병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도구, 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나의 역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숙제와 그것을 풀어낼 힘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주 해석의 관점입니다. 네, 바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주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주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낙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그 길 위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방 안에는 그 장애물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어떤 유용한 도구가 이미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라는 인생의 지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던져볼 차례입니다. 내 삶에서 유독 반복되는 어려움, 나의 병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귀한 무기, 나의 약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주어진 운명에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도 안에 그 답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사주를 열어보니까 불기운만 가득하네. 아니면 나는 물이 너무 많다는데? 이렇게 내 사주에 특정 오행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을 때 이거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사주는 아닐까?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 좋은 사주라고 하면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잡힌 사주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마치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유독 강하면 어딘가 결핍된 좀 나쁜 사주라고 단정짓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균형이라는 통념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해석으로 이끌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특정 오행이 많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해석 방식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사주에 물이 많으면 지혜롭다거나 불이 많으니까 정열적이다 같은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물이 많으니까 지혜롭다와 같이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을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 사주 분석의 아주 작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진짜 핵심 가치는 한 사람의 인생 흐름 전체를 읽어내는 데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아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언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아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까 하는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성격풀이에만 머무르는 건 사주라는 거대한 지도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균형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사실 사주가 한쪽으로 쏠린 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관점은 아닙니다. 주로 1900년대 초반에 대중화된 억부용신이나 조후용신 같은 현대 이론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론들이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인위적으로 막 채워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균형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사주 원국 그 자체의 짜임새를 훨씬 중요하게 봤던 고전 명리학의 본래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분명한 사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두 개의 실제 사주를 함께 보면서 이 균형이라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주를 비교하면서 풀어보는 작은 퀴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사주는 실제로 상담이 진행됐던 사례인데요. 위쪽은 여성분의 사주, 아래쪽은 남성분의 사주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주 8글자 대부분이 불, 그러니까 화,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여러 상담가에게서 똑같은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서 뜨거우니까 이 불을 좀 식혀줄 물, 즉 수 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조언이었죠.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불바다 사주 중에서요, 한쪽은 상담가의 조언대로 수기운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수기운이 들어오는 순간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운을 맞이하게 돼요. 잠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연 어느 쪽이 물을 반기고 또 어느 쪽이 물을 거부해야만 하는 사주일까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각 사주를 한 단계씩 아주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사주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안에 숨겨진 논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분의 사주부터 살펴볼게요. 정답은 이 사주에는 수 기운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주에서 수 기운은 인성에 해당하는데요. 인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부나 학문, 문서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창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 10대, 20대 같은 시기에는 수 기운이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사주의 구조가 전문 용어로 제격폐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격이라는 건 재물을 다루는 능력을 중심으로 짜인 사주라는 뜻이고, 패인이라는 건 인성, 즉 도장을 옆에 찼다는 의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사업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 제격이 학이나 자격진, 인성까지 딱 갖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버는 능력과 학식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니까 기운이 들어와도 이 사주의 기본 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걸 과다의 폐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뭐든지 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 표를 보시면 과다의 폐해라는 개념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성분 사주에 해당하는 건 바로 저기 보이는 화다토조입니다. 원래 불은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화생토의 좋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처럼 불이 3개나 돼서 너무 강력해지면 하나 뿌린 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열기로 바싹 말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작물을 키워야 할 밭에 극심한 가뭄이 든 것과 똑같죠. 이 사주에서 흙은 부모님이나 재물을 보관하는 창구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소중한 부분이 강한 불기운에 의해서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주의 진짜 문제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남성분의 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수기운, 즉 물이 들어오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에 물을 보충하라는 조언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었던 셈이죠. 그 이유는 이 사주가 정인격이라는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주의 뼈대는 지지에 있는 모든 호기운, 즉 인성으로 아주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잘 지은 집의 주춧돌과 기둥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수기운이 들어오면 제극인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재물, 수가 학문 화를 공격해서 깨뜨린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홍수가 나서 집의 기둥, 화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형국인 거예요. 사주의 핵심 구조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에 운에서 수기운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겁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사주에 수기운을 더하라고 조언하는 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설탕 덩어리인 하리보 젤리를 마음껏 먹으라고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겉보기엔 달콤한 약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병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독을 주는 셈입니다. 이 비유야말로 잘못된 조언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남성분이 실제로 그 잘못된 상담을 믿고 이름에 수기운을 보충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개명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독이 되는 기운을 평생 불릴 이름에까지 넣었으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건 잘못된 사주풀이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경로에 얼마나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주 분석의 핵심은 무작정 오행의 개수를 세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모든 사주에는요, 저마다 고유하게 설계된 구조, 즉 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주의 정체성이자 작동 방식인 거죠. 따라서 사주 분석의 진짜 목표는 부족한 오행을 억지로 채워 넣어서 인위적인 균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주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 설계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구조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글자는 무엇이고, 반대로 그 구조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글자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주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약 여러분의 사주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라 그 사주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특징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사주는 강력한 엔진을 단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잘 다루면 누구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특성을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는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힘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참고가 되는 좋은 도구이지만 잘못된 분석과 조언은 때론 한 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식의 피상적인 조언보다는 내 사주가 가진 고유한 구조와 그 잠재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 사주에 이별수가 있다는데 이거 정말일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시는 배우자 운에 대해서 그 진실이 뭔지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오해인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사주에 이별수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참 마음 아픈 질문이죠.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너무 쉽게 단정적인 말들을 접하다 보니까요. 이런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이 나고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중한 내 인연, 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총 5단계로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먼저 배우자 운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 건지 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을 겁먹게 하는 100% 이혼 사주라는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미신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주 2개를 비교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인연이 약한 사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세, 바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인연이 약하다는 말이요. 이게 무조건 헤어진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좋은 짝을 만나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남들보다 노력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혹은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사주 8글자, 그 구조 자체에 애초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원래 내 사주는 괜찮은데 살아가면서 들어오는 운, 그 운이 특정 시기에 안 좋게 작용해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100% 이혼하는 사주라는 말 때문에 정말 깊은 상처를 받고 몇 년을 고민하셨던 한 여성분의 실제 사주를 보면서요. 이 무서운 미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주인데요. 이분은 취미로 사주 공부를 시작하셨다가 어느 순간 내 결혼 생활은 실패할 운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단정짓고 엄청난 고통에 빠지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결론을 내리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한 유명 유튜버가 알려준 아주 간단하고 자극적인 몇 가지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사주 시간에 상관이 있으면 100% 이혼한다. 나는 그런 사주 가지고 이혼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너무나 단정적이고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주를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여성분이 스스로를 나는 이혼할 사주라고 진단하게 만든 근거가 바로 이 3가지였던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경호일주인데 이게 이혼율이 높다고 하더라. 또 내가 태어난 시간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100% 이혼한다더라. 뭐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보겠지만 이렇게 사주라는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이런 퍼즐 조각 몇 개만 딱 떼어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사주를 볼 때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핵심은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이 사주 8글자가 전부 모여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적인 힘의 균형과 흐름, 즉 구조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 분석은 영어 단어 시험 보듯이 단어 하나 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주 전체가 들려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분의 사주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이분이 걱정했던 배우자 자리에 있는 남편을 뜻하는 글자, 즉 정관은요, 이분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다른 나쁜 기운들을 딱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자,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이분의 삶의 안정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고마운 존재라는 뜻이죠. 앞서 들었던 그 무서운 미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상관이라는 글자는 뭐였을까요? 네, 그것도 문제가 맞긴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집중하느라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이 중단되는 문제로 나타났던 겁니다. 남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죠. 이래서 전체 구조를 봐야만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앞으로 이분에게 다가올 운의 흐름을 보니까 남편의 이런 든든한 보호자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사람을 몇 년간이나 깊은 고통에 빠뜨렸던 그 100% 이혼사주라는 끔찍한 낙인은 실제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정말 복받은 배우자 인연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결과였던 거죠. 자, 이제 앞선 사례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배우자와의 인연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다른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관계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사주는 어떤 신호를 보일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종종 이 칠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든 기운이 사주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칠살은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의미하고 특히 여성분 사주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아주 흉한 기운이에요. 이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보세요. 앞의 사주와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여기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리와 자식이 있는 자리가 서로 꽝 하고 부딪히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다른 글자들이 이 무서운 칠살의 힘을 더 강하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글자 하나가 아니에요. 사주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싸우고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흉한 기운인 저 칠살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 바로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런 구조적인 약점이 살아가면서 안 좋은 운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운 칠살의 기운이 완전히 살아나는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 이분은 배우자와 안타까운 이별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주 원국의 약점과 운의 흐름이 만나서 실제 어려운 결과로 이어진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단편적인 규칙 몇 개에만 의존해서 사주를 보면 어떻게 되죠? 네, 멀쩡하고 좋은 사주도 큰일 날 사주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건 그저 오해일 뿐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사례처럼 사주 8글자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전체 구조와 또 인생의 계절과 같은 운의 흐름을 함께 보면 문제의 진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이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사주를 들여다보시거나 혹은 누군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섣부른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넓은 숲 전체를 보고 있는가? 진정한 이해와 마음의 평온은 언제나 전체 그림을 볼 때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주팔자 속에 있는 정관이라는 글자, 과연 그 이름처럼 바르고 단정하게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정관을 명예나 성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신호,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정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 단순하게만 알려져서 오히려 가장 큰 오해를 낳고 있는 이 정관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관을 둘러싼 좋은 글자라는 믿음, 그 신화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은 글자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파고 들어볼 겁니다. 또 실제 사례들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정관을 둘러싼 좋은 결자라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명예도 얻고 성공도 보장된다 이렇게 배우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 빛나는 명성처럼 항상 우리 삶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이면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죠. 사실은요, 제가 처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책을 보면 정관은 아주 점잖고 반듯하고 또 존경받는 최고의 글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수많은 분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 사주들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단순한 이론과 복잡한 현실 사이에는 정말 아주 큰 거리가 있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론 말고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정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가 흔히 겪는 몇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이거 정말 내 이야기 같다 하고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이거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요. 이건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사주구조 안에서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관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발을 정자에 벼슬 관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무작정 억누르고 통제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는 부드러운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정관은요, 바로 이렇게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호막의 모습입니다. 이 정관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요, 그와 음양의 짝을 이루는 평관이라는 글자와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평관이 나를 막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아주 거칠고 가혹한 힘이라면요, 정관은 나와 음양의 합이 잘 맞아서 나를 부드럽게 타이르고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의 매에 비유하기도 하죠. 나를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려는 합리적인 통제력, 바로 이 균형감이 건강한 정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의미를 가진 정관이 도대체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놀랍게도 정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주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 그 정관이 다른 글자들로부터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요, 현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의 가장 중요한 고전 중 하나인 자평진전에서도 이미 수백 년 전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예요. 좋은 신, 즉 길신은 순하게 잘 써야 하고 흉한 신, 즉 흉신은 거슬러서 다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자든 그 자체로 영원히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주 전체의 짜임새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은요, 사실 여러분의 사주 안에서 정관이 제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다른 글자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서 고장이 나버렸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경우는 정말 흔하고 안타까운데요. 이분은 정말로 팀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 그 선한 의도로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고 조직에서 고립되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정관이 잘못 작동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예요. 이분의 사주 구조를 보면요. 올바름을 상징하는 정관, 바로 옆에 그것을 그냥 깨트려버리는 상관이라는 글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에서 우러나온 의견이라도 이 구조에서는 상대방에게 마치 비난이나 하극상처럼 왜곡되어서 들리게 되는 거죠. 내 의도와 상대방의 해석 사이에 아주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스포츠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노고와 헌신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정말 극심한 번아웃과 함께 깊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의 사주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관이라는 아주 귀한 보석을 지켜주고 또 빛내줄 재성과 인성이라는 좋은 재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좋은 재료들이 서로 너무 단단하게 합쳐져서 꼼짝도 못하게 꽁꽁 묵혀버린 상태예요. 마치 귀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포장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애써 이룬 공로나 성과를 다른 사람이 너무나 쉽게 쓱 가로채가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창의적인 잠재력은 정말 큰데 어떤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에 의해서 발목이 꽉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실제 행동 사이에 아주 커다란 간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주는요, 규칙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관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비해서 정작 그것을 실행해야 할 당사자의 에너지는 너무 약한 구조입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단 해보자 하는 행동 에너지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영원히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례들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팔자 안에 좋은 글자가 몇 개인지 나쁜 글자가 몇 개인지 찾아내는 그런 부품 찾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과 잠재력에 대해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해를 얻고 싶어 하죠. 내 인생이라는 요리가 정말 최고의 맛을 내기를 바랍니다. 마치 장인이 정성껏 만든 깊고 풍부한 맛의 수제 라면처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토록 깊고 풍부한 맛을 원하면서도 그 조리법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터넷 영상이나 간단한 앱 풀이를 통해서 정관이 있어서 좋다, 편관이 있어서 나쁘다처럼 한두 글자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단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피상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결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컵라면을 끓이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장인이 만든 그 수제 라면의 깊은 맛을 낼 수 없는 것과 정말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 인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레시피 전체를 봐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재료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재료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고 끓고 또 졸여져서 지금의 나라는 이 최종적인 맛을 만들어내는지를 통찰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그 복잡성을 깊이 있게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인스턴트 식사처럼 쉽고 빠르게만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고유하고 소중한 인생 레시피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편관이라는 이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서 당신 사주에는 편관이 있네요?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거나 괜히 밤잠을 설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편관이라는 글자를 마치 내 인생의 큰 걸림돌처럼 여기시고 불안해하시는데요. 오늘 그 편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저와 함께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사주의 편관은 정말 왼수인가? 편관은요, 다른 이름으로 칠살
즉 7번째 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가장 다루기 힘든 흉신이라는 그런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사주에 이 글자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삶이 남들보다 더 고달플 것만 같고 또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편관이 도대체 왜 왼수라는 이런 억울한 오명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무서운 흉신이 어떻게 인생 대역전의 열쇠, 즉 성공의 지름길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파헤쳐볼 겁니다. 옛 고전의 지혜에서부터 오늘날의 실제 상담 사례까지 넘나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편관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편관은 왜 이렇게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관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살살 치는 게 아니고요. 나와 음양이 같아서 어떤 봐주는 것 없이 아주 매섭고 혹독하게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어려운 도전이나 위기, 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워낙 강한 기운이다 보니까 편관은 종종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직장 상사나 국가처럼 권위적인 존재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사주에서는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해서 남편으로 인한 마음고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니 십신 중에 가장 무서운 흉신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재공관이 잘만 다뤄진다면 그 어떤 좋은 글자, 즉 길신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공과 높은 지위를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흔히들 좋은 신인 길신과 나쁜 신인 흉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신이 많으면 좋은 사주, 흉신이 많으면 나쁜 사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하지만 이게 바로 사주를 볼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흉신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길신만 사주에 가득하다고 해서 무조건 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주는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8글자가 모여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짜임새, 즉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사주에 편관이라는 아주 힘든 과제가 주어졌더라도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누구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구조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옛 명리학의 고전인 연애자평에 나오는 실제 사주 사례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시죠. 이 연애자평이라는 오래된 책에는요, 시상일이 편관격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태어난 시간의 천간에 편관이 외롭게 딱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귀한 사주가 된다는 뜻인데요. 자,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아, 내 사주 시간에 편관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사주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죠. 바로 그 책에 나오는 유도사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의 사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어난 시간의 천간에 신금이라는 편관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옛 규칙대로라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귀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 이 사주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월의 천간에 빛나고 있는 정화, 바로 식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사주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신금편관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날카로운 시련이 나타납니다. 둘째, 나의 재능과 기술, 표현력을 상징하는 저 정화식신이 아주 멋지게 이 편관을 제압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식신제살,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결국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나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귀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에 편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현대로 와서 더 복잡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던 구조의 균형이 깨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균형을 깨트리는 의외의 글자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서 자신의 사주에 편관이 있는데 식신운이 오면 드디어 내가 빛을 보겠구나 하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기다리던 운이 오자 지대와는 정반대로 직장을 여러 번 옮기는 등 오히려 삶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해결책이 왔는데 왜 삶은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범인은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토록 좋다고만 생각하는 글자, 바로 재성이었습니다. 재성은 보통 돈과 재물을 의미해서 다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분의 사주에서는요, 이 재성이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편관이라는 흉악한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최악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합 중 하나가 바로 이 재생살입니다. 글자 그대로 재물이 살, 즉 편관을 살려내서 힘을 보태준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벌려고 애쓰고 욕심을 부릴수록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덩달아 커지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내가 움켜쥔 돈이 도리어 나를 치는 칼이 되는 셈이죠. 이 내담자분의 사주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편관을 제압할 식신이라는 좋은 무기가 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 있던 재성이 그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식신의 힘은 쏙 빼앗고 그 빼앗은 힘을 고스란히 편관에게 전달해버린 거죠. 결국 편관은 식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물처럼 강해져 버렸고, 그래서 좋은 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옛 고전의 사례와 현대의 사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사주 전체의 균형을 보는 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한 조각만 보고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는 아주 정교한 퍼즐과 같습니다. 편관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좋은 글자 하나가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주의 8글자가 서로 어떻게 힘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사주가 편관이라는 힘든 숙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식신제살인데요. 이건 마치 용감한 장수가 칼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듯이 나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인상생인데 이건 현명한 책사가 전략을 짜듯이 공부와 지혜로 그 어려움을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내 사주 전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좋은 글자만 가득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운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사주 속 혹은 여러분의 인생 속 편관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도전을 그저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을 이겨낼 나의 무기는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의 재능, 식신으로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 인성으로 이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는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 사주팔자를 한번 열어보셨는데 뭐랄까 특정 오행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쭉 쏠려 있어서 마음이 좀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한 가지 기운이 유독 강하게 드러나는 사주, 우리가 흔히 편중된 사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고 또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주라고 하면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 사주를 봤는데 그게 아니면
덜컥 걱정부터 앞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정말 안 좋은 사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궁금증들을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풀어가 볼 거예요. 먼저 편중된 사주를 보고 왜 걱정하게 되는지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왜 단순한 성격풀이가 사주 분석의 전부가 아닌지,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용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엔 실제 사주 2개를 놓고 직접 비교 분석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사주를 잘못 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사주라는 건요, 총 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칸밖에 안 되는 공간에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을 골고루 다 담는다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오행이 모두 다 있는 사주보다는 한두 가지 기운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사주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해서 내 사주만 이상한가? 하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식처럼 좋은 사주는 중화된 사주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사주에 어떤 기운이 없거나 혹은 너무 많은 걸 보고 내 사주는 뭔가 결함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주를 보는 아주 여러 관점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랍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사주를 접하면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게 될까요? 아마 가장 흔하게 들어보셨을 법한,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런 분석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주에 불이 많으니까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내향적이시네요. 라던가, 물이 많으니까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시겠어요. 와 같은 그런 성격풀이 말이죠. 물론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건요, 사주가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어하는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이 핵심입니다. 사주, 즉 명리학의 진짜 가치는요, 단순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성격 특성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흐름, 즉 운이 언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언제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길과 때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내 사주가 좀 불균형하다는 걸 알게 된 분들이 그 다음으로 꼭 마주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신이라는,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죠. 이게 마치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고 넘치는 기운은 눌러주는 무슨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용신이라는 개념은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편중된 사주를 볼 때 흔하게 발생하는 3가지 큰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특별한 사주인 종격으로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주가 너무 덥거나 춥다면서 조후용신이라는 걸 무리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억부용신이라는 개념을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오류들은 결국 사주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당연히 잘못된 조언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특히 이 조후에 대해서는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주가 너무 더우니까 물이 필요하다, 너무 추우니까 불이 필요하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사실 이 조후라는 건 어떤 사주에나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주 뜨거운 한여름에 태어난 나무나 꽁꽁 어는 한겨울에 태어난 나무처럼 정말 제한적인 경우에만 좋은 조건이 더해졌구나 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쓰이는 거지, 사주 전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억부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잡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사실 옛 고전들을 보면요, 억부가 아니라 부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글자 순서만 바꾼 게 아니고요, 사주를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달라집니다. 억누르고 돕는다가 아니라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억누른다, 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사주에서 이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운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기운은 살짝 눌러준다는 게 사주를 대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부족한 걸 채워줄 마법의 오행 하나를 찾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 보이는 실제 사주 두 개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사주가 있습니다. 왼쪽 A는 여성분의 사주고요. 오른쪽 B는 남성분의 사주입니다. 이 두 사주가 가진 가장 큰 공통점은요, 사주 8글자 중 아래쪽 4글자인 지지의 화, 즉 불기운이 아주 강하고 지배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모두 사주 상담을 받으러 가는 곳마다 똑같은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우니 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조언이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두 사주 중에 하나는 물기운이 들어와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물기운이 들어오는 순간 인생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이렇게 비슷한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주에 물이 좋고 또 어떤 사주에 나쁠지 한번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다의 폐해, 과다의 비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옛어른들 말씀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사주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행이 서로를 돕는 관계, 즉 상생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불은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니까 흙을 도와주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불이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온 세상을 태울 듯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촉촉하게 생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막처럼 바싹 타서 말라버립니다. 이걸 화다토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흙이 너무 많으면 그 속에 쇠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둥둥 떠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돕는 힘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대상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A 여성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추운 계절에 태어난 나무의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짜여진 구조의 핵심은 바로 흙, 즉 재물을 다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많은 저 불기운은 핵심인 흙을 계속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키워주니까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자기 자신인 나무의 뿌리가 약해서 그 좋은 재물을 꾸준히 지키고 관리하는 힘이 좀 부족한 게 약점일 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물기운이 들어와도 이 사주의 좋은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힘을 치우는 시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남성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더운 계절에 태어난 흙의 사주입니다. A 사주와는 출발점부터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주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흙을 생해주고 키워주는 불기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 불이 사주의 심장이자 엔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만 해요. 그런데 물은 불을 어떻게 하죠? 맞아요. 바로 꺼버립니다. 따라서 이 사주에 물기운이 들어오는 건 사주의 심장을 직접 공격해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인생에 아주 큰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불이 많아 보여도 그 사주가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균형만을 외치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사주 B의 남성분은요, 한 성담가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 수기운이 들어간 이름으로 개명을 하세요.
자기 사주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기운을 평생 써야 할 이름에 넣어서 부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요, 마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설탕 덩어리인 젤리를 가져다 주면서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한 통을 몽땅 억지로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셈이죠. 사주를 잘못 보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건 그 사주가 고장났거나 잘못된 사주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 분야에 아주 특화된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주일 뿐이에요. 그 사주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없는 기운을 끌어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아주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사주를 올바르게 보는 방법 역시 대단히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섣불리 적용하기 전에 그저 내 앞에 놓인 그 사주가 가진 본래의 모습과 구조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주를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아, 내 사주는 왜 이럴까?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사주의 이 독특한 불균형 속에는 과연 어떤 나만의 특별한 재능과 강점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사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편안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갈까? 또는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하고요. 오늘은요, 사주 전문가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딱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많은 명리학 전문가들이 정말 똑같이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주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그 8글자를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을 결정짓는 더 큰 힘은 바로 운의 흐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차근차근 듣고 나시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절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크고 중요한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전문가들은 내가 타고난 사주 자체보다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힘이 한 20% 정도라면 운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 즉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요. 사방이 꽁꽁 언 한겨울,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싹을 틔우기가 정말 어렵겠죠. 반대로 조금 평범한 씨앗이라도 따뜻한 봄볕을 만나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운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대운방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알려주는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선 대운이라는 말부터 살펴볼게요. 글자 그대로 큰 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생이 10년을 주기로 아주 큰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환경이랑 중학교 다닐 때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무대 자체가 10년마다 크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사나 직장 이동, 결혼처럼 인생의 굵직한 변화들이 바로 이 대운이 바뀔 때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다음은 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방은 동서남북할 때 그 방향을 뜻하는데요. 명리학에서는 이 동서남북 방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딱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 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면 내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조금 낯선 한자들이 보이죠? 이걸 다 외워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약속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인, 묘, 진 이 세 글자가 모이면 봄을 뜻하고 나무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 오, 미는 뜨거운 여름, 신유술은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해자축은 모든 것을 저정하고 쉬어가는 겨울을 상징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10년짜리 대운 3개가 모여서 하나의 계절, 즉 30년짜리 큰 흐름인 방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30년은 봄이었다가 그 다음 30년은 여름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아주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설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주를 볼 때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계절의 숲을 지나고 있는지를 크게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배가 순풍을 만난 여름바다를 신나게 항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겨울바다에서 잠시 멈춰서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 이것만 알아도 내 인생의 큰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만 들으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주의 학문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뜻하는 아주 좋은 별, 인성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분은 유명한 건축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다른 한 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니 시작점은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대운방, 즉 인생의 계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남성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반 30년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계절, 즉 뜨거운 여름 대운 속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활발하게 자라는 여름처럼 공부도 잘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하며 건축가로서 단단한 기관을 다질 수 있었죠. 하지만 여성분은 똑같은 시기를 자신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봄 대운 속에서 보냈습니다. 재능이라는 씨앗은 분명 있었지만 차가운 봄빛 속에서 싹을 틔우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여성분에게 가장 좋은 여름 대운은 무려 90세가 넘어서야 찾아옵니다. 이처럼 똑같은 재능을 가졌어도 인생의 어떤 계절을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이론도 들어봤고 실제 사례도 봤으니 이제는 직접 내 인생의 계절은 어떤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만세력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앱을 하나 설치하시고요. 본인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8글자로 된 내 사주팔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사주팔자표 바로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1, 10일, 20일, 30일 이런 숫자들과 함께 한자들이 쭉 나열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10년마다 바뀌는 내 인생의 대운입니다. 이제 그 대운에 있는 글자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봄의 임묘진, 여름의 사오미, 가을의 신유술, 겨울의 해자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같은 계절의 글자들이 3개씩, 즉 30년 단위로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30년의 묶음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인생의 계절인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인생 전체를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은 내가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하는 봄이구나. 아니면 지금은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해야 하는 여름이구나.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을 수확해야 하는 가을이구나. 혹은 다음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해야 하는 겨울이구나 하고 내 삶에 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방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 2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30년 내내 여름 운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햇볕이 쨍쨍한 건 아니겠죠?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있고 거센 태풍이 부는 날도 있으니까요. 큰 흐름이 좋아도 그 안에서 작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반대로 내가 지금 30년짜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요. 내가 타고난 사주 자체가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면 그 겨울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주 두꺼운 방한복 역할을 해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대운의 흐름을 보는 것은 내 인생을 분석하는 첫걸음이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지, 이게 최종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매년 찾아오는 운이나 또 나의 노력과 의지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고 못 박는 판결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원문 자료에서 전하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 운의 흐름이 지금 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겨울 안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품은 달이 있고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희망의 해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아, 내가 지금 겨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곧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고요. 만약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아, 지금이 바로 힘차게 달려나갈 여름이구나 하고 기회를 꽉 잡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